진정한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 스터디 4장, 5장 발제입니다. 네, 발제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5장 이렇게 발제를 할 건데요. 4장은 2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2부에서는 로저스가 그 변화를 위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로저스가 주로 말하는 치료제의 어떤 세 가지 태도,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4장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치료에 대해 아는 것. 자, 이 4장은 크게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객관적인 지식을 살펴보면 로저스가 그동안 많은 치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변화를 위한 어떤 조건들,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그거죠. 성장을 촉진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로저스는 일치성 그리고 솔직성을 가장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치성이나 솔직성은 어떤 거냐? 체면. 자신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 없이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또 허울 없는 태도. 그런데 일치성이나 솔직성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이제 그래서 로저스는 일치성이나 솔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치료자의 자세로 무조건적인 어떤 긍정적인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를 치료자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담자나 집단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보통 드러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되게 착하게 굴고 친절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치료자가 그래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것은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라기보다는 어쩌면 내담자나 집단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좋게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치료자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태도가 진짜 내담자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담자나 집단원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포, 혼란, 화남, 증오 그리고 어떤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감정들을 드러냈을 때에도 치료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 또 사람들이 일치성이나 솔직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잖아요. 그래서 로저스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적인 이해라는 면에서 이제 공감적 이해라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로저스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치성이나 솔직성보다는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나 공감적 이해를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로저스 입장에서는 일치성과 솔직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일치성이나 솔직성을 이렇게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객관적인 지식은 변화의 역동. 그러니까 변화는 그럼 처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먼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이제 솔직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내담자나 집단원들이 솔직했을 때 로저스가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담자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상담자한테 반응하듯이 그 안에서 이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상담자가 자신한테 그러하듯 내담자도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자의 모습이 내담자 안으로 좀 이렇게 내면화된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담자도 자신에 대해서 덜 평가적이고 더 수용적이 되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로저스가 말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변화의 과정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또 그것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또 집단원들과의 관계에서 집단에서 이제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담자나 집단원은 처음에 자신의 어떤 경험이
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측면을 띠다가 이후에는 경험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이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집단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계속 집단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집단에서 자신의 감정이 이제 충분히 수용된다라고 느끼면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인지적 틀이 유연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상담 초반에는 고정되어 있고 또 경직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비인과나, 그러니까 대상화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이런 어떤 상담자 집단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유동적이고 또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고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 개념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개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통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괴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타인이 알고 있는 나, 또 내가 원하는 나와 또 진짜 내가 느끼는 나의 그런 괴리가 줄어들어서 온전하게 진짜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객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로저스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상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라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마치 치료자와 내담자의 어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을 로저스가 쭉 서술을 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먼저 치료자는, 저는 이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치료자도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좀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로저스도 이제 사람과의 사람 만남에서 이제 상대방을 대상화하지 않고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자가 느끼는 당연히 이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말을 할수록 치료자는 자신과의 유사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명료하고 투명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것이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전달이 된다면 치료의 기본 요소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치료자가 솔직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표현이 된다면 치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런 관계 속에서 내담자도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나는 그가 두려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치료자가 말하는 거 굉장히 비슷한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으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혹은 어떤 걱정, 그리고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 그리고 이제 그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어쨌든 계속 솔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을 이제 하다 보면 내담자가 자신을 드러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나쁜 면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나를 경멸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상담에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할 만한 모습들을 꺼낼 수 있도록 상담자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착하기만 하고 그냥 고개만 잘 끄덕거릴 때 상담자가 되게 뭐 존중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쁜 면을 보여주었으니 나를 경멸할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내담자가 하는 경험은 내가 누군지 더 이상 나도 모르겠다.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뭐 착한 나, 사회적인 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드러내고 보고, 그리고 드러냈을 때 치료자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끊어내려는, 통제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진짜 나인가 싶어서 자기 자신도 혼란스럽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나도 좌절할 수 있고 상처를 받지만 나에게 치명적이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내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내담자를 하는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부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치료에서 필요한 관계, 치료의 어떤 과정에서 특별히 치료자가 제공할 수 있는 변화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냐 이렇게 했다면, 이제 3부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느냐, 그런 내담자가 치료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방향이라고 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몇 가지로 이제 로저스가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담자가 치료 관계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거는 잠재적인 자아를 경험한다. 자, 이 잠재적인 자아란 뭐냐면요, 자기가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아직은 그거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없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표현에서 실질적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이제 상담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실제적으로 자신한테 물리적으로나 어떤 다양하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화를 내면은 밥을 안 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애인이랑 뭐 그 배우자랑 갈등하면은 배우자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상사랑 갈등하면 직장 상사가 일로서 나한테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상담이라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없는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안전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담자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감각과 본능이 굉장히 로저스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로저스의 이런 보면 이제 자기 실현 경향성이란 말이 아직까지는 이제 안 나오긴 했지만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기들도 자신의 감각과 본능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아기들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상담 이론에서는 어떤 감각 경험, 어떤 본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되지 않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마치 좀 뭔가 통제되어야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 로저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감각 경험이나 본능 경험으로서 이제 그것이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고 진짜 자신의 것을 찾게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는 있었다가 우리가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깎이거나 혹은 재단되거나 평가되거나 통제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한 관계에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학습했던 내 자아 개념, 뭐 나는 착한 아이야,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우리가 학습된 자아 개념, 나랑 좀 잘 안 맞는 자아 개념에 맞추기 위해서 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감각과 본능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나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이 잠재적 자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에서는 사회에서와 달리, 우리가 상담 밖에서의 관계와 달리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를 계속 시행착오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를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 또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들이 변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는요, 두 번째로 호의적인 관계에 충분한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호의적인 관계를 충분하게 경험한다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볼 때 생각이 났던 게, 그 긍정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만든 검사가 있거든요. 그 자신의 어떤 강점을 이제 확인하는 그 검사에서 어떤 게 하나의 강점에 들어가 있냐면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게 강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게 강점인가 이제 싶은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지라고 이제 생각할수록 느껴지는 게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왠지 거기에 부응해야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를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랬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게 싫고 부담스럽고 했는데 로저스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는 너를 진짜 응원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평가 없이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떤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진짜 치료의 요인이다라고 이제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내담자의 전이나 상담자의 역전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전이나 역전이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왜곡된 감정이라면 로저스는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느끼는 호의적인 감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상호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이나 역전이가 아닌 거다. 그리고 특별히 상담자도 내담자처럼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긍정적인 가로 열고 이제 부정적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긍부정이라고 썼는데요. 상담자, 내담자 모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내담자가 상담자의 호의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제대로 경험하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잠재적 자아 경험이었죠. 두 번째는 그리고 호의적인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는 거였죠. 그건 뭡니까? 상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의 어떤 방향이나 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담자가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들은 유아는 본래 모습을 가지고 타고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화가 되면서 자꾸만 왜곡이 돼서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 왜곡된 것을 이제 결국에는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나 아까 말했던 감각 경험이나 본능 같은 것들 모든 반응을 이제 직접 경험하면 그것을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돼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파괴적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제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격의 진짜 중심으로 들어가 본다면 여기서 성격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진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인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이자 이제 인 메슬로의 이야기를 좀 언급하면서요. 반사회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처음부터 인간이 반사회적이진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자, 몽타구라는 사람은 처음에 몽타주인 줄 알았어요. 네, 몽타구라는 사람은 충돌보다는 협력이 인간사의 기본 법칙이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협력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긍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로저스가 요 장에서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오크 여사와의 사례를 봐도 이 오크 여사도 사람들에 대해서 씁쓸함이나 증오가 있지만 그거는 그 처음부터 반사회적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아의 핵심은 보상이나 처벌, 증오가 없는 그런 사회성.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칭찬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쁘게 대하면 처벌을 받고 서로 미워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성향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좋아해도 된다.
네가 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더라도 결국 네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로저스의 이야기인 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저스는 내담자들이, 집단원들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들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또 감각과 본능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인 감각과 본능적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다. 다른 말로 사회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제나 사회와 억압이 아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재밌었어요. 이런 표현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동의하라고 강요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로저스가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또 다른 오류를 범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로저스는 강요하진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고려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할 때 좀 집중들 좀 해주시죠. 왜? 나 엄청 집중했는데 지금. 역시 우리 센터장님 강의는 다르구나. 아예 그렇지. 자, 우리 4장, 5장, 우리 4장부터 네, 우리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누나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이 이제 재밌으셨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에 로저스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걸 좀 느꼈는 게 그러니까 그 구절도 있지만 또 다른 구절에서 저는 느꼈던 게 79페이지에 첫 번째 줄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78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모든 과학적 지식처럼 이 지식 또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는 분명히 변경되고 부분적으로 반박될 것이며 미래의 연구들이 불완전한 지식을 보충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식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미안해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감출 필요가 없다. 부족함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부족함을 좀 감출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로저스한테 좀 고맙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로저스가 자신이 부족한 모습에 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 이 지식을 전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저스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에 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저희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저스가 만약에 정말 난 잘해야 돼, 완벽한 걸 만들어내고 싶어 이랬다면은 아마 이 글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니, 책도 엮어서 내고. 책도 엮어서. 그렇지. 훌륭하신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담자로서의 태도로도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태도로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위한 태도로서도 이 태도는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완벽한 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구를 죽이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일단 말함으로써 내 부족한 걸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한 태도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도 기본적으로 내가 상담자로서 잘하는 사람, 자신의 삶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담자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내가 이제 상담자로서 잘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내담자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만나야겠다. 근데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내담자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만약 후배라면, 네. 저 후배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담자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내담자한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 중요하지. 네가 어떤 존재로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네 초점에서 벗어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선배라면. 선배는 말 안 하지. 인간 중심에서 네. 그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담자 본연 자신이잖아요. 네. 자기가 가장 도구로서 네. 일치성 있고 진실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담자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상담자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의 문제인데요. 그거에 관한 답을 제가 드리자면 한번 찾아보죠.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네. 편집해. 85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나왔어. 85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질문하기 유도해서 나간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담자여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연 상담자가 도구로서 쓰이는 그러니까 상담자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과연 상담자를 도구화하는 것이냐 이거에 관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저스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상담자를 도구화하지 않는 게 로저스의 기본 정신 아니냐? 상담자가 도구가 돼야죠. 도구가 되는데 네. 그만큼 인간 중심에서는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85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 번째 줄부터 두려움 때문에 치료자인 나를 돌보지 않는 거부하는 책임, 거부하는 침입자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지 모른다. 내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자를 자신을 침범하는 사람 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이제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관해서 로저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의 진실한 감정이 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그가 놓칠 수 없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진심이 전달되길 로저스는 기대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는 그가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여기 저는 이 구절이 좋았는데 나의 감정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존재와 내가 느끼는 것이 명료하다면 나의 존재와 내가 느끼는 것은 치료의 기본 요소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자가 지금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상담자 너가 어떤 존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도구가 아니라 결과를 보자면. 왜냐면 내담자가 상담자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내담자 입장에서 보는 상담자는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수단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로저스의 핵심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래서 과정 안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만나는 거 이게 좀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상담자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것이 네가 수단으로 쓰일지 안 쓰일지를 걱정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 그 내담자를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를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지 말고 일단 진실되게 만나.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마음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디로? 그러니까 치료자가 되는
과정 중에서 항상 내가 먼저 기본이 돼서 내가 잘할지 못할지. 근데 그 내가 잘할지 못할지라는 그것도 되게 내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왜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그렇죠. 잘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 그거 자체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거고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것도 좀 검증을 하려고 하는 태도 같이 느껴져서 좀 100% 공감. 그래서 하시려는 얘기가 그래서 이거 좀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처음에 치료자를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초점은 나고.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믿겠지만 자기도 못 믿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저는 거기서 한마디 좀 보태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초점이 자신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초점이 사실은 로저스도 얘기할 때 그 초점이 사실은 내가 잘할지 못할지는 판단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로저스는 그 자신의 초점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가져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 이것 좀 아이러니한 건데 내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존재한다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이야 모든 인간이. 그러면 타인을 존재한다는 개념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초점인 게 그게 인간인데 하지만 그 초점을 방해하는 게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황트라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어쩌면 그 아까 전 그 얘기 때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아까 좀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도 나의 감정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인데 황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긴장하지 마. 긴장 안 했어. 긴장 안 했어. 머리가 말하는 아니 그래서 뭐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기본적으로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고민하지 마라. 네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치료로 기본 요소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황 선생님 얘기하신 게 어쩌면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치료자가 되고 싶은데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 틀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내가 화가 나는지 좋은 건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만약에 상담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거조차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쵸, 기초는 거기서 네. 시작을 하겠죠. 누구한테? 내담자한테? 내담자한테 지금 내담자랑 상담하면서 뭔가 내가 모르겠는 거는 내가 모르겠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담자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평가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진짜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의 그 교회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이게 뭐 아카데미라고 하니까 대학원 가려고 공부하고 왔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카데미. 집단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려고 해보니까 뭐 그런 상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나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라든가
한다든지 뭐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인식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귀찮게. 난 모르겠는데 내가 뭘 인식하고 표현하는지. 그래서 그러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 이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부모도 나한테 그런 걸 해준 적이 없고, 그렇죠. 내가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개인 상담 중심의 이 훈련 시스템들 자체가 상담자한테 진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어떤 그 인식하고 수용받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 선생님도 친한 후배들은 무조건 집단에 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이가 다 멀어졌죠. 그래서 이제 친한 후배가 없어진. 제가 뭐 방송에서 후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한 2명 되나? 얼마 전에 또 친한 후배랑 다시 좀 관계가 끝나요. 절교했죠 제가. 자, 또 사장에서 실례를 했으면 하시죠. 아까도 전 선생님 발표할 때 치료자 경험에서 첫 번째 나는 그를 조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내담자에 대해서 그 내면이 깊이가 얼마일지에 그렇죠. 대한 두려움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 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점점 만나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항상 또 느끼는 게 결국에 또 사람 나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되게 이렇게 일사성을 서로 찾아가면서 아니, 지금 로저스 하신 얘기를 외우신 줄 알았어요. 나와의 유사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나 로저스 한 얘기신 줄. 아니요. 그래서 체크하고 진짜. 그래서 일사성. 네. 그래서 좀 상담을 오래 하게 되면은 좀 서로 닮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남자를 닮아가고 내 남자를 나를 닮아가고 좀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경험. 그러니까 이 내용이 84페이지에 있거든요. 84페이지에 이제 있는데 일단 좀 읽어드리면 상담자를 두려워하고 상담자가 상담자 안의 깊이를 두려워하듯 그의 내면의 깊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담자는 점점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한다고 느끼고 상담자와 유사하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말 저도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우리가 상담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좀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상담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성장으로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같음에서 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와 개성이 있고 서로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같은 게 더 많아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종특성이 있죠.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종이 가진 특성의 동일함이 더 많지 사실은 다름은 좀 작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간한테는 다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포커싱이 돼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같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음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상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한다는 게 단순하게 상대편의 개성을 너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어가 시작이 아니라 사실 너와 나는 그리 다르지 않아를 상담자가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상담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상담자 나도 너하고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상담자. 물론 내담자가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내담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담자는
본인은 판단받기 싫으면서 본인은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이 상담자로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걸 판단하고 중간에 본인이 관계를 끊는다거나 이렇게 내담자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입장의 차이에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같음을 먼저 상담자가 일단은 내담자는 상담자를 높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같은 위치로 가져갈까가 본인이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위치를 가져갈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는 있는데 이건 이제 방법의 문제예요. 그다음부터는 내담자와 어떻게 같은 눈높이의 위치로 갈까 라는 거는 상담자의 몫인 것 같아요. 내담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대를, 상담자가 나보다 나은 인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깨지 않으면 치료는 시작이 될 수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집단에서 한 집단원이 저한테 점점 제가 되게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공개 집단의 파랑님도 그때 그 여선생님 생일 때 축하 시를 올렸잖아요. 공개 집단 밴드에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라서 좋다. 세상에 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기 나머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수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이 근데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또 나도 수용해 주니까 내가 내 모습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뉘앙스에 딱 글을 올렸는데 보는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던 거에서 기분이 좀 묘한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상담자를 봤을 때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고 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담자는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눈높이 맞추는 거에서 더 초점을 가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기대해놓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래. 이거 아주 재밌는 거야. 근데 말 끊어서 미안해. 근데 저는 좀 되게 이상한 기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제 기울어져 있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 일치가 되고 오히려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이제 뭔가 이제 내담자가 이제 훨씬 자기 힘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을 때 저는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런데 이분 가리지 마시고. 애가 컸을 때 이제 좀 얘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이런 느낌, 좀 떠나보내면 그런 느낌. 그렇죠. 좀 그게 되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에서는 안 갔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렀으면, 그런 마음. 있죠. 근데 내담자한테는 그대로 머물렀으면 하는 그 마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식은 어렸을 적에 나한테 이제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어떤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이제 귀여우니까 이제 그 어린 모습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좀 안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내담자는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되게 힘들 때의 모습 자체를 본인들도 이제 우리가 보기도 힘드니까 좀 이제 떠나보낼 때 마음이 정말 짠한 건 있기는 하지만 뭐 안 컸으면 이런 마음은 없고, 네. 또 이제 또 자식은 생각해보면은 자식이 이제 대들 때는 그 나중에 이제 뭐 혼내고 얘기하고 이제 자고 하면은 그런 마음 들죠. 많이 컸구나. 자식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당하지만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안심이 되는데 그 순간에 진짜 열받지. 왜냐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기능적으로 뭘 해주지 않을 때, 기능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때 이제 화를 내는 거니까 이제 그때 순간 대상화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이제 열받는데, 이제 내담자들은 같이 어떤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살진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말도 좀 못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도 이제 그 로저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제가 이제 발제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로저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로저스가 이제 따뜻하다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 공명도 존중, 공감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저스 이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일치성이 이게 더 왜냐하면은 뭐 이제 로저스가 생각하는 정신장애는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일치성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동안은 그래도 참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없어서 좀 어디 가서 읽히를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 파트를 읽으면서 계속 이제 그 일치성, 진짜 그 솔직성, 그리고 진짜 상담자도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공감적 이해.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에도 사회에서는 뭐 평가하고 쫓아보내고 뭐 이제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인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정말 명확하게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되게 좀 좋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담을 하면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배우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은 뒤? 네. 미리 읽으셨어요? 네? 미리. 지금 4장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122페이지. 5장? 아니야. 오장. 나 또 저거 더 뒤인 줄 알았어. 안 읽으셨어요? 100이라고 해서 2인데 벌써 100까지 갔어. 그러네. 그렇지. 100장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번역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원문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네. 122페이지에 이제 전 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제 작은 이제 따옴표의 물음들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뭐라고 할까? 나의 부모나 내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까?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수단화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그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 기대에 맞추는 이제 질문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행동이 강요된 형태로 계속해서 행동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기대에 맞춰서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많은 인간들은 기대에 맞춰서 행동하기가 쉽다. 이는 항상 타인의 의견에 맞추어 행동했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 반대하기 위해 노력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대에 맞춰서 살거나 또는 기대에 저항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기대에 미치기 위해 행동한다. 결국엔 이게 본질적으로는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든 저항하려고 살든 본질적으로는 기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로저스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밀집줄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저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거라 착각하고 살아요. 반항하는 게 기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반항하는 게 기대를 뭐라고 할까 안 받고 사는 거다. 수준인데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에 대해서 저항하고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기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기대에 맞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근데 이 기대에 맞춰 산다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혼자 살아남기보다는 타인과 함께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로저스는 다른 관점으로 함께하길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대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수준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함께함을 기대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함께함을 기대한 거지. 그러니까 기대에 맞추고 살고 기대를 하고 살고 이것도 인간의 한 모습이에요. 네, 인간이 그것도, 그거를 완전히 네, 결국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자기 본연 모습대로 하지 못하고 이 기대라는 것도 결국은 관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도 관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료 그 상담 과정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맞춰가는 관계성 말고 진짜 관계를 위한 관계성을 찾아가도록 좀 해주는 게 상담의 방향인 것 같거든요. 저는. 네네네. 네. 맞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기대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 그렇죠. 저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만날 수는 없죠. 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만난다는 건 기대를 완전히 음. 없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상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아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어제도 제가 집단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온전하게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너와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내 남편이고 네가 내 자식이고 네가 내 아내라면은 우린 이렇게 못 만난다. 기대하고 이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걸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순수함만을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경험들이. 그게 극단적으로 상담의 형태라는 거죠. 기대를 정말 하지 않을 수 있는 감정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거리감이 상담에서의 내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일 수도 있지만 이거 없이는 사실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만나 그냥 기대하는 모습대로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기대는 쳐내면서 감정은 서로 말할 수 있는 게 이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담은 가짜관계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동의해요. 그 말에는 저도 기대를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기대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포커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포커싱하지 말고 그 일치성, 감정적인 일치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대에 저항하는 것을 그 감정적인 소통의 일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로저스의 이 표현은. 그냥 저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판단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본인을 보호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기대 안에서의 보호라는 거예요. 본인의 일치성을 회복하는 정말 궁극적인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걸 난 어떻게 경험하는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나에게 의미 있게 상징화될 수 있는가? 그는 현실성이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행동한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만족과 불만족의 현실적인 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로저스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존중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든 기대를 하지 않든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떻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의 본질인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를 한다고 그 기대 싫어요.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수준에서 로저스를 이해하는 그냥 텍스트로 교과서로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나쁜 거야. 궁극적인 건 판단이 나쁘든 좋든 상관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판단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 이게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공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로저스 공감. 그때 김단심 대표님께서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고자 했던 공감은 그런 공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좀 어떻게 그냥 반응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대답을 단답형으로 한다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담자가. 네, 내담자가. 그랬을 때 로저스 식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 누구누구 씨는 어떤 그런 표현을 충분히 할 경험이 없어서 또는 충분히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군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공감적 이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그 사람이 얘기한 건가요? 나는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아니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그 상담자가 그러면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 힘든 이유를 상담자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표현할 경험이나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라고 그것도 추측인가요? 제가 보기엔 추측 같아요. 아 그것도 추측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왜 말하기가 어려운지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냐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 경험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뭐 그 사람 얘기 말 못할 때 아 너 되게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좀 추측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추측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건 분명하게 내담자가 말한 게 아니었다면 그거는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평가와 판단과 나를 좀 오해, 추측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됐어요? 네네. 제가 말하던 타인의 기대? 근데 좀 이거 저한테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회피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한테.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 저기 형철한테? 아니 그쵸, 내담자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왜 날 기대하지? 근데 왜냐면 그걸 제가 모르니까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저는 근데 되게 거꾸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기대, 뭐 이제 사람들의 기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힘들다가 힘들어서 이제 상담에 오면 와서 이제 자기의 이제 욕구나 이제 인식이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인식을 표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사회적 기대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게 거꾸로 배우니까 근데 이 발달각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기대대로 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대대로 살려고 한 집에 가자. 상담자로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측면과 또 이제 또 이게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는 이런 기대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표현하고 이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친구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항상 그런 얘기들만 해. 사회적인 기대에 자기가 부응했나 못했나. 그래서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네가 그 사람이 좋아 싫어 그거가 궁금한데 그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이거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니 근데 지금 결혼하니까 배우자한테 기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가 막 올라와요. 그렇죠. 막 올라와요. 막 이제 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막 이상해 감정. 아니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막 화나. 하나. 왜 안 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설거지 눈에 보이면 하고 빨래 보이면 하고 재활은 왜 안 해? 막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막 기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제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그럼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도 좀 몇 개 해주고 그렇지. 그럼 나는 이제 좀 고맙다고 좋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애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전담이라고 하나? 진짜 하루 종일 애 한번 봐봐라. 너 빨리 애 언제 낳을 거야? 빨리 낳아. 저희 지금 5장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장 왔어? 네. 저 여기 5장 98페이지에서 보면 호의적인 관계에 충분한 경험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집단 상담을 할 때 뭐 갈등도 많고 굉장히 좀 날선 말들도 오고 가고 하고 또 리더분도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집단에서 호의적인 관계에 충분한 경험이라 함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게 리더든 타는 집단원이든 어떤 사람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사실은 거기서 편을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의 의무도 아니고 해야 되는 역할도 아닌데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이런 경험들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거는 뭐 리더와의 관계에서도 뭐 얼마든지 뭐 리더가 늘 화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다고도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좋다고 표현했을 때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구나.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집단에서 호의적인 그런 관계 경험이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글에 어떤 분이 이제 페북으로 이제 공유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글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담자랑 종교를 하면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담자가 힘든 것들을 이제 돌봐주느라고 사실 자신의 감정을 표현도 못하고 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동료 상담자들한테 하면 동료 상담자들이 이제 뭐라 한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내담자한테 마음을 주냐? 그렇게 거리 유지를 못해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되게 이상한가? 내가 정말 좀 상담을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썼던 글 중에 상담대 내담자는 평등한 관계고 같이 감정을 나누고 진짜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상담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틀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직업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런 것들만 마치 그게 정당화가 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뭐 로저스가 만약에 지금 뭐 요즘에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렇게 슈퍼비전을 한다면 진짜 뭐라고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호의적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진짜 나는 네가 널 좋아하고 네가 진짜 힘들지만 내가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어떤 이런 개인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돌려 들어서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거기에서는 뭐 내담자를 뭐 사랑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 해서 뭐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진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어떤 호의적인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없다는 거가 마치 보편화된 것처럼 돼서 되게 좀 많이 속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진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화는 좀 네. 너무 유치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상담자가 사실은 상담자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리감을 왜 조절 못하니? 그냥 그런 존재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만일에 연인이랑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렇게 말 못할 거야. 근데 상담자가 마치 그냥 어떤 존재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상담자들 진짜 너무 널리고 널려서 정말 화가 나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내담자분들도 그게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담자들이 그걸 기대해요. 사실은. 맞아요. 자신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다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거죠. 이건 내담자도 혼나야 돼. 아니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상담을 받고 오면 힘들대. 그래서 자기는 상담자한테 무슨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그냥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고객 대하듯이 잘 못한다. 고객 대하듯이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를 잘 못해서 근데 그런 감정들을 좀 상담자 충분히 좀 표현을 하면서 좀 이겨나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자기는 안 받겠다. 상담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가 좀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상담자는 나한테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고개 끄덕거려주는 사람이라는 그 기대나 그 인지적 틀이 너무 강해서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자체를 잘 뭐가 힘들어서 뭐 그러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상담자도 사람이고 내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그게 사실은 상담의 가장 본질이라고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상담자가 쓴소리를 하면 상담자는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거라고 그냥 상담자가 쓴소리하고 내담자는 그냥 입 다물어 넌 내 말 들어 이제 이게 아닌데 우리 또 상담자들도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경직돼 있는 내담자들한테는 반말하게 시켜요. 이름 뭐라고? 뭐 화수야 이렇게. 화수야, 야. 철아야. 개인 똑바로 상담. 살아 이 새끼야. 개인 상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상담 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좀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고객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초반에 상담을 할 때 그 구조 같은 거를 하시나요? 하죠.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거 있으면은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다 표현을 한다라고 그런 구조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감정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감정적인 수준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은 매주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감정이 어떠냐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이걸 사실은 계속 확인해 가면서 진짜 이렇게 여기 로저스가 모험을 떠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담 내담자 같이 모험을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는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확인이 돼야지 맨날 뭐 내담자 가족 얘기, 내담자 친구 얘기만 해서는 실제로 뭐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라포도 안 생기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5장에서 또 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한 가지 주제만 좀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이거 83페이지에 가장할 때는 모자하고 그래서? 5장에서 또 하는 거야? 맞네, 5장 넘어갑시다. 뭐 기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5장하다 4장하다 뭐 하면 되는 건데. 이해하는 원래 4, 5장이잖아. 저는 네. 108페이지에 성격의 핵심은 긍정성의 발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결국 치료의 핵심도 그 내담자의 긍정성의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긍정성의 회복이 가장 치료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 그렇다면 과정 중에서의 부정성이 필요하냐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성의 회복이 내담자에게는 가장 치료적이고 가장 회복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정에서의 부정성이 없이는 그 긍정성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도 그래서 일치성이라는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일단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긍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중에는 그런 것들을 탐색하거나 표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뭐 이게 네슬로 얘기도 나오잖아요. 몽타구 얘기도 나오고 오크 여사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적대성, 질투 등의 반사회적 감정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욕구에 대한 좌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몽타구 역시도 인간 사이에서는 충돌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충돌은 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정성이 있는데 일단 이걸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좋은, 그러니까 관계에서 서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게 이제 거라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부정 없이는 긍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얘기하려면 내담자가 착한 안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슬리기를 다 드러내도 상담자도 힘들죠. 상담자도 화도 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핵심은 내가 너를 이제 지지하고 함께 갈 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이렇게 반반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의 대부분은 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되 그 핵심 그때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은 이 긍정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저는 결혼해보니까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행복해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거를 난 행복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끝도 없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사실은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저는 연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긍정성을 회복한다는 게 긍정적인 게 긍정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부정을 수용하고 갈등을 견딜 수 있는 게 긍정이라는 의미로 다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래요. 자, 이 책에서 금연기 읽었던 구절 이제 한 구절씩 이야기하시고 정리를 해보죠.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내용들은 뭐 이제 일치성, 솔직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뭐 이럴 텐데 하고 좀 이제 확인을 좀 받았던 건데 그런 거 말고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로저스 이론이 좀 다르게 보였던 거는 81, 83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81쪽에 보면은 과정은 경험의 인지적 지도를 느슨하게 한다. 경험을 고정된 방식으로 해석해서 외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내담자는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경험의 의미를 느슨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변한다. 사실 좀 번역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83쪽에 보면은 내담자가 치료자를 진실하고 솔직하고 공감적이고 무조건적 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내담자는 정지되어 있고 고정되며 무감각하고 비인간적인 기능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더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개인적 감정의 경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심리적 건강과 성숙, 자신과의 타인은 물론 주변 환경과 더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성격 변경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온전히 내 자신이 된다는 거는 경험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그러니까 경험을 내 어떤 인지적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인지적 틀 자체도 유연해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어떤 환경에 나타나도 다 적응하고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치료에서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것들이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로저스의 어떤 그런 치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보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하면 돼요. 네. 저는 12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인데요. 치료에서 개인은 인간 유기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풍부함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요구하는 대로 뿌리 깊은 사회성을 갖고 있다. 사람 안에 짐승은 없다. 사람 안에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해방시켰을 뿐이다. 라는 구절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뭐 증오라던가 질투라던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고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도 어떻게 표현되어야지만 그 긍정성을 아까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긍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또 통제할 수 있고 사회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도 해주시죠. 저도 사실은 그 페르소나님이랑 같은 구절인데요. 여기 3페이지에 사람 안에 짐승은 없다. 사람 안에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해방시켰을 뿐이다. 이 표현인데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뭘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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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인 정도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행위는 사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행위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의 행위예요. 상대편을 고문하든 상대편을 살해하든 이거는 정말 상상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괴물이라고 하는가?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을 누구로 괴물이라고 하는가?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을 괴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표현했을 때 그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나쁘지도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은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아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때 괴물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괴물이란 존재, 뭐 많은 영화나 많은 뭐 소설들 속에서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이든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지 않든 그 본질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 안에 짐승은 없다. 사람 안에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 표현이 사실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인간일 수 있다는 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럼 판단하는 게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판단이 왜 나빠요? 우리가 이렇게 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인간이 왜 존엄해야 돼? 인간이 왜 존중받아야 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이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비교할 수 있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똑같은데 왜 형이 똑같은데 왜 너가 나랑 차별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뭐라 될까요? 욕구이고 중요한 기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물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을 사실은 본인은 하면서 남은 본인에게 하는 걸 상처로 받아들여서 사실은 그런데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 비교라는 것에 관해서 이건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부정하고 나서 인간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한테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저기 하고 네네네. 상담자한테 비교하고 판단하지 마라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비교와 판단은 중요해요. 저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궁극적으로 상담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상담자들이나 내담자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치됐네. 저는 85페이지에 아까 했던 거지만 좀 많이 울먹먹는. 네, 계속 우려주시네요. 나의 감정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와 내가 느끼는 것이 명료하다면 나의 존재와 내가 느끼는 것은 치료의 기본 요소로 충분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담자로서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기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진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방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솔직하게만 하고 그 사람과 관계에 들어갈 수만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관계는 상담에서만 가능하니까 맨날 밖에서는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명료하게 느끼는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담의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저희 4장, 5장 했고요. 그 다음 이제 6장, 7장. 다음 주 발제자는 우리 홍철 선생님. 네, 이화수 선생님이 좀 요즘에 좀 동서가 다양하셔서 네, 좀 이번 스터디는 이제 저랑 홍철 선생님 둘이 열심히 이제 발제를 하도록 하고 감사하고 이화수 선생님은 이제 토론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말을 많이 할게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